곡해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는 본 뜻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을 꼬아서 생각한다는 게 곡해잖아요. 헌재 직접 나간 건 잘한 결정이다. 이 메시지는 사실 어제 대통령의 행동과 여러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직접적인 행동을 보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잠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은 뭐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바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어제 6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한 화면에 좀 모아봤어요. 어깨도 툭툭 치면서 변호인단에게 여러 얘기도 하고 직접 쓴 필담도 하면서 메모도 전달하고 귀옛말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변호인단과 의견도 교환하고 김기웅 대변인님 실제로 용산 계실 때 대통령 직은결의에서 보좌하신 경험도 있을 테니까 대통령의 이런 일거수일투족 행동 거지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심경과 좀 자신감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어제 상황이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얘기를 할 때 질문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얘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3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과 거리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질문의 연이은, 추가 질문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사실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민주당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오염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술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대답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변호인과 하나 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떤 의견을 공유하면서 다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도 취하면서 그리고 질문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쪽지도 주고받고 필담, 귓속말 마치 이제 대통령이 검사 30년 가까이 했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야 여러 생리와 흐름들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본인 자체 판단도 있을 테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박성미 비서관님, 오늘은 곡해라는 단어를 썼다면 대통령 측은 홍장원, 곽정근 두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탄핵 공작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다. 이런저런 진두지휘에서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시작된 이유는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고요. 그 계엄의 전말과 실체를 밝혀가는 과정 중에서 더더욱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 대통령의 전략은 일단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마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사령관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긴다든지 포고령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겼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지로 승부가 되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인들을 가지고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오락가락한다라는 식으로 이 진술의 일관성을 폄훼하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메시지로 어떤 뒤집을 만한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못한 채로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비슷하게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폄훼하고 있다. 이런 일관된 전략이 보여지고 있어서 매우 뻔뻔하고 정말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엄이 있은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현장 지휘관들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총을 쏘더라도 도끼로 문을 부시고 난 다음에 의원들을 뭐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섞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 내용과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말을 통해서 이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그 사후에 또 뭔가 보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한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굉장히 강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끼를 이용해서 문을 부숴라 예. 이 얘기가 있는데 이 도끼라는 부분에 대해서 곽정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공소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그 도끼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 결국은 체포로 쓰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본인마저도 이거는 문을 잠그는 데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사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본인이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기에 어떤 진술에 대해서 거기에 각인되고 매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과연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 주관적 생각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 속에서 본인의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 친윤 의원들 뭐라 그랬냐면 박수영 의원 눈물 질질 짜던 장군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저격했고 김기현 의원은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 얘기하는 것 같죠. 거짓 증언의 횡설수설. 대통령 내란죄 뒤집어 쓰일 증거가 없어진다. 마치 이제 두 사람 대통령 측과 보조를 맞추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을 거듭할수록 뭔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문영배 권한대행 증거 제출을 두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소추 의결서 가장 첫머리에 피소추자 대통령은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을 145증은 특전사 여단장과 지대장 등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특전사 여단장이 지대장에게 잠깐만요. 그게 140호증은 채택된 바가 없어요. 을 140호증은 지금 보류가 돼 있거든요. 진술 조서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 녹취록 아니에요. 녹취록은 녹취록. 을 140호증 1, 2는 보류라니까요. 청구인 쪽이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 제출은 이미 제출을 했는데 증거가 채택이 안 되니까 서정 요지란 진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채택이 된 걸 진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풀면 장현주 변호사님, 뭔가 윤 대통령 측은 녹취록 있고 다 증거 제출해서 한번 하나하나 다 따져버리는데 문영배 권한대행을 안 받아준 겁니까? 글쎄요, 이건 재판 진행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양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제출된 증거가 채택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채택된 증거의 같은 경우에는 재판날에 와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고 보류돼 있는 증거의 같은 경우에는 서중에 대해서 어떤 진술 요지를 진술하거나 아니면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이걸 왜 진술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뭐 마치 편향된 것 아니냐라고 정치 공세를 한다면 이것은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출을 했더라도 채택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상황에서 변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인데 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경우에도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증인을 한 13명 정도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3명만 채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증인이나 뭐 증거 제출 신청 얼마든지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채택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채택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문영배 권한대행과 관련된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제출 혹은 뭐 발언 기회, 지난번에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도 여러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라는 문영배 권한대행을 둘러싼 공방도 여야 할 것 없이 있었는데
이 증거 제출 신경전도 잠시 보고 왔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어제는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에서 썼고 오늘은 곡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아마 보수층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요.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우리 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지고 계시죠.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 위기 아니냐. 강력한 이런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도 있어서 조기 대선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핵심 메시지일 수 있어요. 아니 봐봐라. 민주당과 좌파는 집요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에게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 이게 저 얘기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마치 최근에 전한기 씨가 이제 여러 목소리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뭔가 제대로 맞서 싸우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를 더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발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 계엄은 본인의 경고령이었고 계몽령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탄핵의 어떤 이 기각될 수 있도록 더 이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싸워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본인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여러 가지 말을 바꿨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물론 이 야당의 어떤 폭주나 이런 일방적인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참을 수 없었겠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비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불이익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도 이 부분과는 지금 거리를 두고서 어쨌거나 지금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선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끌려가다가 나중에 그럼 대선이 치러지면 그때는 당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 입장에서는 보면 대통령에 끌려가다가는 당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걸 인용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60일 동안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즉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은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싸움은 나에게 맡겨두고 당은 당대로 당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조건 대통령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당이. 자, 그렇게 가다가는 그럼 비상계엄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했고 그 이후의 사태도 본인이 그냥 끌고 간다 그러면 당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음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누가 책임지죠? 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일정 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서 다 개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지금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이 다 져야 된다? 대통령은 임기가 탄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당은 또 계속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탄핵 심판이 이어지고 했을 때 아까도 했지만 김기현, 박수영 몇몇 의원들은 대통령 측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원 사격들을 하지만 이에 대해 지도부가 특별히 언급하는 건 없어요. 지도부가 구치소 접견을 갔더라도 이건 개인 차원이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었기 때문에 다만 용산 참모 출신인 강명구, 조지현 이 두 의원은 어제 직접 헌법재판소 방청을 했고요. 오늘 윤상현, 김민전 구치소 접견했다. 김기웅 대변인, 당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과 뭐 절연하는 게 어떠냐, 선을 긋는 게 아니냐, 긋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8년 전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출당 조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존재다. 선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국민들이 과연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관계, 그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이나 그다음에 한미 동맹 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고 또 탈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궤도로 올린 부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다 공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자꾸 이 상황을 아스팔트 우파와 극우의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리고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나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민주당이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극우가 뭉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르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대통령이 야당처럼 좀 제대로 한번 싸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저들의 카르텔을 조금 어떻게 보면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번 때만 아닙니다. 선거 때도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지더라도 노조 활동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과 힘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우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헌재 나가보니까 국회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다음 주 2번의 탄핵 심판에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처럼 뭔가 진두지휘를 할 가능성도 꽤 높아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3월 중에 선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헌법재판소는 변론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오늘 이런저런 팩트 체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일부 보도 나오곤 지난번에 민주당 아니죠. 정확히는 조국혁 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머리 손질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뭐 특혜 논란을 제기했었다가 바로 법무부가 반박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접견, 법무부,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는 이른바 황제 접견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승원 의원실이 교정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게 이제 단독 보도가 나간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월 15일이 대통령이 공수처로부터 체포가 됐던 시기인데 그때부터 2월 3일까지인 20일간의 70차례 접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건 66차례 변호인 접견이었고 나머지 4건은 뭐 일반 접견이라든지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였던 것인데 일단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뭐 외부인 접견은 단 2번밖에 없었고 사실상 변호인 접견도 여러 가지 심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긴 있지만 일단 변호인 접견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인 접견이 뭐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피의자라고 한들 또는 피고인이라고 한들 당연히 변호인을 만나서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이 일반인 접견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변호인 접견은 아시다시피 뭐 가림막이나 차단막도 없고 녹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재벌 총수라든지 뭐 정치인들이 이른바 황제 접견으로 변호인 접견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시민단체에서의 논란이나 비판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 이 점을 또 새긴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헌법재판소 나가길 잘했다, 곡해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였고요.